예산은 재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법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 재정의 법에서 재정의 재정이란 하고 개념을 풀어놓은 거 보면은 예산, 결산, 기금, 뭐 또 국가의 뭐 채무행위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망라해서 재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포함한 좀 더 확장된 넓은 개념으로 쓰면은 재정이고, 재정을 또 좁게 얘기하면 내나 예산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무슨 학술적인 뭐 논쟁을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재정 예산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개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도 정부 예산 뭐 여기에 이제 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이제 전체 국가 재정이 되겠죠. 예, 재정이 처음으로 이제 500조를 돌파했습니다. 금년이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475조였죠. 예, 금년이 추경까지 해서 475조 4천억이었는데 내년에 513조 5천억으로 예, 이렇게 약 44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개국 이래로 500조 정부 예산 뭐 혹은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국가재정 규모가 이제 500조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내년도 2020년 정부 세입입니다. 세입 쪽을 보면은 총 지출 규모는 예, 어쨌든 513조. 근데 수입은 482조네요. 예, 전년보다는 약 6조 정도 늘었네요. 비율로는 1.2%네요. 예. 그러면은 총 수입이 482조인데 쓰는 거는 13조를 쓰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 차액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빚내서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년에 64조 7천억을 더 네, 국가 채무가 더 발생하네요. 즉 국채 발행 뭐 국가 채무는 거의 국채 발행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빚을 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20년짜리 채권이면 20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국채를 팔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한테 이 빚을 떠넘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예, 금년에 국가 채무 전체가 740조였는데 약 65조를 더 빚내가지고 국가 채무가 내년도에는 약 805조, 국가 채무도 800조를 돌파하네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국가 채무가 GDP의 약 4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네요. 통상 뭐 정부 말로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뭐 40% 중반대까지는 뭐 안전하다, 그렇게 건전한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국가 채무가 이렇게 내년에 더 늘고요. 재정 수지, 그러니까 총 수입과 지출 수지. 그러니까 총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마이너스겠죠. 예, 그래서 예, 작년에 비해서 예, 마이너스 1.7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총 수지로 보면은 이 수입보다 지출이 3.6이 더 많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내년 살림살이 이렇게 개략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또 뭐 말로 풀어놓은 게 내나 요액입니다. 전체적인 국내의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세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 지출을 513조로 맞췄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여러 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거를 축약한 것이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총 지출은 요 정도 잡았고요. 총 수입은, 그러니까 총 지출은 올해 19년 대비해서 20년이 9.3% 느는데 수입은 1.2% 느는 걸로만 봤어요. 수입 예측을. 그러니까 내년도 살림살이는 예측, 세수 예측, 수입을 예측하고 그 기초 위에서 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거치기도 하고 혹은 덜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는 걸 합니다. 추가로 경정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이제 바로 잡는 거죠. 근데
2020년 예산은 예측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내년도 총수입의 예측은 이렇게 금년보다 한 1.2 정도만 느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주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작년에요, 이제 무역 수지, 수입 수출에서 한 957억 불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뭐 자원 하나 없고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참 엄청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긴장해야 되고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957억 불의 엄청난 무역 흑자를 냈는데, 그 중에 955억 불, 단 2억 불을 제외한 955억 불이 IT 쪽입니다, IT 쪽. 우리가 IT, 조선, 자동차 이 세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조선이 한때 3등까지 밀렸다가 다시 1위를 회복했습니다만은 전체 이 글로벌 마켓 규모가 크지 않아서 1등은 1등인데 뭐 무역 수지 흑자에도 뭐 크게 기여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5등에서 막 이제 6등 밀리고 내년에는 7등으로 밀릴 거라고 그러네요. 인도 회사가 치고 올라오고 막 중국 회사들이 막 맹추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도 1위는 회복했지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조선이 휘청거릴 때 우리 숙련 노동자들, 숙련 기술자들 5천 명이 지금 중국으로 갔거든요. 막 한 3년치 우리의 한 3년치 연봉 뭐 이런 거를 막 주겠다고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고급 기술자들이. 그래서 조선도 곧 따라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IT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결론은. 근데 IT도 말이 IT지 실제로는 전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는 완전히 꽝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도 우리가 전공정 및 반도체 장비를 전부 일본, 독일 거 갖다 쓰고, 우리는 후공정 쪽, 후공정 쪽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이 저 따위를 하니까 우리가 되게 긴장했던 것도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뭐 대통령 삼성 가시고,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또 뭐 현대자동차 가셔가지고 뭐 투자 좀 하자,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방문을 그런 데로 가신 이유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징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내년도 무역 수지에 대해서도 일단 자신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총 수입은 1.2만 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도체가 전부 메모리 쪽인데 그나마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도체 좀 잘 되는 거, IT 뭐 그래서 무역 흑자 내고 이런 것에 만족해 있으면서 세상이 변하는 거는 놓쳤던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 IT 시장이 뭐 엄청난 시장이지만 글로벌 마켓 규모로 치면은 4조 달러라고 그럽니다. 4조 달러. 근데 이 바이오 생명산업은 8조 달러래요. 근데 우리가 이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 이 법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잡고 19세기에 gat혀 있는 동안에 이 생명산업 바이오 쪽은 우리가 완전 후진국이라고 그러네요. 뭐 특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미일 교육 규모 다 합쳐봐야 중국만큼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여러 가지 국제 외교나 정치 관계에서는 미일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나라지만 먹고 사는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이 훨씬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를 훨씬 더 압박하고 이어가는 나라가 또 중국이고요. 근데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인륜적인 실험이나 연구까지도 서슴없이 막
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라 당에서 뭐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 인류 사회가 합의한 룰조차 막 깨면서 어마어마한 연구와 실험을 해가지고 이 생명산업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앞선 나라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미래 IT보다 시장 규모가 2배나 더 크고 미래의 먹거리인 생명산업 쪽에서 더더욱이 밀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반도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정분권 등 세수 둔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논리인데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또 지난번에 그 유태영 교수님도 이미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정분권 한다고 뭐 엄청나게 요란은 떨었는데 실제로 중앙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내년 예산 짜면서 또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돈을 좀 많이 줬더니 이게 중앙에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뭐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내년도 정부 수입은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밖에 안 늘 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공공 지출을 키워야 된다. 정부 재정 운영을 좀 확장 기조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출은 금년 대비 9.3% 더 잡아서 513조로 짰습니다 하는 게 내년 정부 예산의 규모와 관련한 골자입니다. 이거를 내년도 20년 정부의 제일 큰 수입은 뭡니까? 일단 세금이죠. 예, 세금. 근데 정부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국세죠. 예, 이 국세를 그 15개, 국세에는 15개 종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그거를 이렇게 세목별로 이렇게 정부 내년도 전체 세입이 이렇게 된다. 금년에 295조 정도 이렇게 세금을, 국세를 걷었는데 내년에는 약 2조 8천억 정도 세금을 더 걷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목별로 쭉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국세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세금이 대략 다 모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71조 정도죠. 금년에 같은 경우는 79조, 약 80조 정도 법인세 내고요. 그 다음 우리 월급 타면서 내죠. 예, 근로소득세, 또 월급 많은 사람들은 이 종합소득세도 내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월급 받으면서 내는 세금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내는 부가세 이런 게 또 한 69조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목별로, 여기까지는 세목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 페이지에 이렇게 몇 페이지만 보시면 다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지금 설명하는 내년도의 세출, 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금년에 약 8천억 정도 썼는데 내년에 여기다가 2조 1천억 정도로 확 늘리겠습니다. 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뭐 최근에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뭐 그런 위기감이 한 7, 8천억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너무 돈을 안 썼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일본한테 당하면서 뜨거라 하고 이거를 내년에는 확 늘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미래에
대비, 미래 사회 대비, 이걸 뭐 DNA라고 하죠. 데이터, 그 다음 5G 네트워크, 그 다음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전환되는데 필요한 투자, 이쪽에 금년에 한 3.2조 썼는데 내년에는 한 4조 7천억 정도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 고용, 교육, 이게 안전망 보강. 우리 사회가 워낙에 취약계층도 많고, 예, 또, 이 격차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뿐만이 아니고요. 이 격차, 예, 그러니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격차,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방 간에도의 격차, 예, 또, 예,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이 격차, 소위 불평등의 문제,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 이런 격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대한민국 위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격차를 줄이겠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액수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요. 많이 늘어나는 쪽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이거네요. 금년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5조 1천억, 비율로는 27.5%가 느네요. 확 느는 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하는데 돈을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렸네요. 그렇죠? 여기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늘어난 게 환경, R&D, 연구개발, 그 다음 보건복지, 이쪽도 많이 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강조하는, 또 혹은 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어떤 가치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어디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읽을 수 있죠.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요, 그 매년 4월, 5월 달에 국가 재정 전략 회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이렇게 쳐보시면 금년에는 5월 16일 날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각부 장관들을 앉혀놓고 재정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금 전체 규모는 이렇고 중점 투자 방향은 이렇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민주공화제를 하는 나라고, 1조 2항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 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안 중에 또 저기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방 예산도 50조를 돌파했거든요. 지금 국방 예산도 50조를 돌파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재정 운영을 제일 지금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복지 지출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실제로 2번 당은 뭐 복지 좋은데
자꾸 지금 이 선심성 복지 행정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의 제기 하잖아요. 그리고 평화통일 뭐 해야 되지. 그렇지만 국방력을 키워야지. 저놈의 새끼들은 지금 핵을 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뭐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번 당은 이제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1번 당도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방 예산이 한 22조 몇천억인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국방 예산 증가율은요,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이 문재인 정부가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지금. 그거는 뭐 미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지만, 1번은 1번 당대로 2번 당한테 그렇게 씹히기 싫으니까 자꾸 국방 쪽에 우리도 신경 많이 쓰거든? 그러면서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또 많이 늘어나는 게 보면 표가 지금 여러 개에서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예. 지금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야, 뭐 일자리 중요한데 공무원 숫자 늘려가지고 그 일자리 늘리는 게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OECD 가입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 인구 규모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행정 여건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통, 통신이 워낙 세계 최강 수준으로 잘 되어 있고 국토 면적도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단순한 통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또 각기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돈을 쓸 거냐, 그리고 또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장관들 앉혀놓고 하고 있는, 즉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은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전략회의 할 때 그 집권당에 이렇게 당직자 몇 사람은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전략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각부 장관은 그 공무원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관은.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죠, 국회.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정치의 본질이, 그러니까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가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자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서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정치의 가장 요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런 재정 전략을 짜는 데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국가재정법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답게 관료 행정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똑바로 쓰이게 해야 될 국회는 그 원래의 책임은 뒤로 가고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고 쪽지 들고 기재부 국장도 안 만나줘요, 국회의원들을. 정부도 돈이 권력입니다. 돈진 부서가 실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국가 재정 전략을 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 쪽지 들고 기재부 사무관 꽁무니 쫓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 배분 결정을 누가 하는 게 맞느냐,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투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년 단위로요,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러고요, 국가에서 짜는 거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계획상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뭐 혁신적 포용국가, 혁신성장 포용국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야기는요, 역대 정부마다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꼭 저 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불효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있게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예. 정말 불효불급한 지출은 구조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없애고, 그 다음 뭐 예산 투입한 사업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예, 돈 잘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대 정부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뭐 표현만 조금 다르지 이 얘기는 맨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결산하면서 보면 매년, 예, 유사중복사업, 섬신성 사업에 돈 함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 안 합니다. 예. 정권 바뀌어야 이제 뭐 막 4대강 개판이었다 막 이러면서 뭐 하고, 예. 뭐 이런 식이죠. 이 국가 재정,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 1차적으로 무관심한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거 챙겨보라고 뽑아놨는데 제대로 안 챙기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그래서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어리버리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공무원 설명 대충 듣고 그리어 하고 넘어가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국민들이 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공무원들이 의례껏 그냥 하고 넘어가는 얘기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4년 동안에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19년도에서 23년까지. 예. 전체적으로 재정 수입이 연평균 3.9% 정도 늘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짜다 보니까 첫째, 그 단체장들 이제 공약사업 중심으로 짭니다. 공약사업. 야, 500억이나 들여서 뭐 이렇게 거창한 막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나? 국민은 이렇게, 주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약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은 그 우리 시장님의 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 운영 계획을 세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임기 4년 동안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돈을 쓰겠다. 그리고 그 다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의 목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님들 당에서 와서 강의하라고 해서 이렇게 전국을 올 초에 한번 돌았는데요. 작년에 민주당이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작년에 8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전혀 준비 안 된 분들이 막 얼떨결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게 걱정되니까 지방 의원님들을 1박 2일로 모아놓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강사 중에 한 명으로 불려가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미 막 특히 수도권에는 뭐 재선, 3선 막 의원들이 꽤 있죠. 예.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예. 이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고요. 예. 제가 올해 2월 달에 그분들 강의할 때만 해도 벌써 저 의회 가서 한 6, 7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 예산 심의를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책자 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들 예, 갸우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년 단위의 중기계획, 이 국가는 이 중기 재정 계획,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예, 이것이 완전히 예, 관료들이 짜고 그다음 단체장 또 대통령의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짰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총 돈이, 우리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총 돈이 얼마인지도 살펴보시고 그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면은 수입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연평균 한 3.9% 정도 늘 거다라는 전망의 기초에서 짰고, 지출은 6.5% 느는 걸로. 그러면 계속 적자 운영을 확장해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거냐. 재정 확장 운영, 즉 빚내서 살림을 하는 게 결국은 미래 세대에 다 그 부담을 전가하는 건데 과연 맞는 거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무조건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가지고 단순하게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거 때 저도 시장 3번 하면서요, 내내 부채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이 부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단순하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의식하면서 적극적인 경영을 안 합니다. 예.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애들 뭐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좀 달라지려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국가 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근데 보통 선거할 때 너무 막 채무 비율이 높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때로는 막 정치적 공세를 세게 하고 시민들 덩달아 맞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자꾸 빚만 내고 살림 엉망으로 한 놈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재정 지출은 매년 6.5% 정도 느는 걸로 짰습니다. 수입은 3.9% 정도로 이렇게 짰고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증가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출 확장은 이거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향후 4년 동안 나라 살림살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빚이 많이 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쓸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좀 엄혹한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빚내서 하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래지향적인 투자 쪽에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쓰자.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우선 아빠 차도 좀 대형으로 바꾸고 엄마도 맨날 마트에서만 가서 옷 사는데 아이씨 나도 백화점 가서 좀 사보자 뭐 이렇게 하려고 빚을 내면 그 집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빚 냈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지 말고 빚을 내서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까지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봐야 될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려면 이 중기 재정 계획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산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 구청장이 세운, 우리 대전광역시장이 세운 중기 지방재정 계획부터 먼저
그거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양이 많지 않아요. 구청 같은 경우 뭐 한 연화무 폐지나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 수입과 지출, 채무 중심으로 4년 동안의 전망을 한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죠. 총 수입 대비 지출이 아까 앞서서 본 그런 이유 때문에 훨씬 수입보다는 지출이 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국가 채무는 계속 그래서 GDP 대비 46.4%까지 GDP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46.4%까지, 그러니까 1061조까지 부채는 좀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지금 국가운영,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빚 갚으려면 열심히 우리가 좀 벌어야 되겠네요. 이거를 또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일반 지방 행정 비용도 이렇게 연평균 3.3% 이상 이렇게 계속 느는 걸로 잡았습니다. 뭐 제일 큰 요인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비용은요, 뭐 공무원이 이제 늘어나면은 뭐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청사도 짓고 뭐 복사용지를 써도 더 많이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이, 그래서 이 행정비용의 증폭은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면은 그만큼 부대 비용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숫자 문제, 그 다음 국방 예산의 적정 규모, 그 다음 사회복지 지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빚이 늘고 이런 살림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가 재정 전략은 국민의 대표기관 중심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당과 2번 당이 한쪽에서는 야, 국방 예산 안 늘려? 너희 새끼들 저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격차를 줄여야 되고 또 대선 때 막 사회복지 이 정도 수준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복지 예산 더 써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선심성 복지 남발해서 되겠냐 이 싸움을 하느라고 예산이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국민들의 생각, 인식의 차이도 벌어지고 요즘은 아예 정치가 실종돼가지고 그냥 그냥 국민들이 떼지어 나가서 이제 집단으로 팽갈라가지고 지금 한쪽은 서초동 모이고 한쪽은 강화문 모여서 싸우는 이제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 합의 없이는 대한민국은 공멸의 길로 갑니다. 요즘은 세대 간의 전쟁도 부족해서 남녀 간에도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온갖 지구상의 온갖 나라들의 위기를 아주 종합적으로 다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 복지 요만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인재 개발하는 데 써야 됩니다. 교육에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를 1번 당하고 2번 당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국방 예산 계속 늘어갈 거고 사회복지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돈을 충당하자니 세금은 안 거치고 경제가 불경기라 세금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빚으로 때우고, 지금 그런 징후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기업인들 얘기하시잖아요. 공무원 숫자 늘어나면 맨 규제만 늘어나지.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정부가 말이 되냐, 이렇게 꼭 그렇게만 비판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한쪽에서 그렇게 맹비난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행정비용, 이렇게, 일반,
행정 비용이 이렇게 매년 3%씩이나 늘릴 일인지 또 해야 될 거고, 예, 복지 지출 이렇게 계속 키워야 되는 건지, 국방도 23년 4년 뒤에는 약 60조까지 매년 6.2%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뭔가 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기조로 국가재정이 운영됐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이 자체 수입이 있고, 밖에서 받는 거 의존 수입 있고, 그 다음 빚, 모자라면 빚 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도 수입 체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체 수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약하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온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죠. 자체 수입이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국가의 주 수입은 국세였듯이, 지방세는 11가지입니다. 전에 16가지인데 2014년에 전에는 지방세법 하나였는데요.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뭐 감면 특례법 이렇게 바꾸면서 분법하면서 이렇게 11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초세, 광역세 지난번에 구분해서 배우셨나요? 예. 그 11개 지방세 중에 광역세가, 그러니까 도세가 6가지고요. 시군, 기초세가 5가지입니다. 근데 광역시는 다르죠. 광역시에서 기초, 즉 구세는 딱 2개뿐입니다. 예. 근데 서울만 이 재산세를 구하고 서울시가 기초광역이 반띵하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구는 지금 이런 그 지방 재정 이 세입 구조 가지고 구 단위 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는 좀 거의 뭐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세목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내는 사용료, 수수료 뭐 이런 거 세외 수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워낙에 재정이 중앙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금은 국세 중심으로 국세가 한 80% 되고 지방세는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8대2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전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 시군구로 주는 돈은 2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나중에 예산서 보실 때 필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표는 이해를 입력을 해 두세요. 그 다음 광역, 도로부터 받는 게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고요. 이 국고보조금하고 이 시도비 보조금은 용도가 딱 정해진 겁니다. 예.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지방교부세하고 도에서 주는 거를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쓰는 쪽에서 그 받은 돈 범위 안에서 알아서 쓰는 돈이죠. 예. 이건 뭐 빚내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은 너무 적고 이 의존 수입이 너무 크다.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보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즉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이 너무 크다. 예. 따라서 지방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혹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도 더 똑바로 쓰거든요. 근데 자꾸 밖에 돈을 끄집어다 써야 되니까, 예, 이 책임성도 떨어져요. 예.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세는 이렇게 분류한다. 용도에 따라서 뭐 독립 여부에 따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소득에 붙이는 소득과세가 있죠. 그 다음 갖고 있는 재산에다 붙이는 재산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소득활동에, 소득의 결과로 얻은 거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고요. 갖고 있는 재산에다가 붙이는 거. 그 다음 내가 소비하면서 거기 뭐 우유에도 다 뭐 기름에도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소비활동에 붙이는 세금.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뭐 주민세, 이거는 인두세니까 머리에 사람에다 붙이는 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크게 있다. 근데 그 중에 서울특별시는 세금이 많죠. 일단 세목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걷는 세금들입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구 없죠. 세금이 딱 두 개죠. 재산세의 반, 등록면허세 요거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구요. 그 다음 광역시, 대전시의 세금입니다. 여러 개죠. 예. 그 다음 광역시의 구, 대덕구 뭐 이런데 여기는 세 개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중에 요것만 받습니다. 구는 재산세하고요. 재산세하고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으로 치면 세 개인데요. 내나 재산세 일부하고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같은 광역도는 이렇게 교육세 외에 이렇게 6개의 세목을, 그 다음 시구는 이렇게 5개의 세목을 갖고 지방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 세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본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지방세가,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소득과세나 그러니까 소득에 붙는 거나 소비활동에 붙는 거는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소비가 증진되고 소득이 늘고 이러면은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즉 신장성이 좋은 세목이, 신장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신장성이 좋은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다 국세예요. 국세.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도 국세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방으로 다시 그 비율만큼,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취등록세가 뭡니까? 부동산 사고 팔아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세, 지방 수입의 주 세원인 재산세나 등록세, 취득세, 이거는 뭐 늘고 줄고가 없어요. 물론 작년, 재작년처럼 막 부동산 거래가 막 활성화되고 막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그래서 과표가 오르고 이럴 때는 좀 올라가죠. 근데 지금처럼 막 요즘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이러면은 또 뚝 끊겨요. 그래서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월급이 오르고 이러면 우리 구청에 살림살이도 넉넉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맨 우리는 여기 재산세나 또 부동산 사고 팔고 뭐 해야 뭐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지방에 준 세목이 전부 이렇게 신장성이 없고 한심한 세목만 줘놓으니까 지방 살림살이가 더 안 되는 거죠. 세목 배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그래서 이 표에서는 각 지방세, 세목별로 세금이 얼마나 걷히나 본 겁니다. 서울은 얼마나 걷고, 이 도 전체, 뭐 시 전체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담배값 2,000원 올렸죠.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이 기초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거든요. 나중에 시흥시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지난번에 담배값 올리면서도 2,000원 올리면서요. 그 담배값이 오른 2,000원의 75%가 국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담배값 올린다고 그래서 시장 하면서 저도 시장은 보건소한테 맨날 금연 캠페인 열심히 해라. 우리 시민들 흡연율 줄여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담배도 좀 팔려야 될 텐데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 아니 시민들 제일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해야 될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무 아닙니까? 근데 속으로는 담배도 좀 팔려야 되는데 너무 흡연율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이게 참 자가당 그래서 담배값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모처럼 좀 세금이 좀 더 거치겠구나 그랬는데 올린 것에 2,000원 인상분의 약 75%를 국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오르면서 흡연율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예. 근데 그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국가가 다 거의 다 가져가 버리고, 지방에는 조금 떨어져요. 25%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해보니까 똔똔이 되더라고요. 예. 흡연율이 약간 주는 대신에 세금이 조금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흡연율이 다시 살 올라가더만은, 시흥시 같은 경우 2,000원 올리기 전보다 한 10억 정도 세금이 더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만 한 260, 70억. 그러니까 시 금고로 들어오는 자체 세금이 한 1,500억 밖에 이 수준이니까 그 중에서 막 한 260, 70억이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담배는 가능하면 동네에서 사세요. 지금은 그 광고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명절에 고향 갈 때도 담배는 사가라고 했는데 금연 캠페인을 해야 되니까 광고는 못 하는데 속으로는 담배를 지역에서 사주길 바랍니다. 경기도 거를 애로서 이게 든 겁니다. 충남 거, 대전광역시 것도 보세요. 일반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과 세액 수입,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일반회계라고 합니다. 특별회계에는 종류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자가 들어갔잖아요. 공기업. 복식부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 있죠? 저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 한류월드 만들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토지 조성해가지고 막 분양하고 뭐 이런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니까 기업회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특별회 중에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경기도에는 지금 7개의 기타 특별회가 있네요. 대전광역시에 기타 특별회계가 몇 개 있나 보세요. 이거는 어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특별한 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기금,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의료급여 하죠. 의료급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시도가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치료해줘라.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특별회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세목별로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에 세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돈 쓰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산서 보면 이게 다 예산서에 있는 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4개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그거를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본 방향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게 이 기본소득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 4년 동안 도민의 이 기본소득을 한번 보장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이 대전광역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니 뭐 다 들어있는 얘기고요. 또 경기도는 접경지역, 북한하고 접경지역을 갖고 연천, 포천, 뭐 김포 이런 데죠. 접경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협력 분위기에 따른 이 접경지역에 돈을 좀 투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4년 동안에 돈을 쓰는 주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평균 6.1%가 늘 거다. 아까 정부는 3.2 정도 늘 거다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뭐 경기도에 이제 워낙에 기업도 많고 뭐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잡아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 향후 4년 동안 평균 6.6% 정도로 이 지방세 및 세액 수입이 늘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네요. 그리고 의존재원, 즉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정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한 3.3%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죠.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중앙재정 봤죠. 그걸로 보면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받는 돈도 줄겠죠. 정부도 빚내서 살림하는데 지방에 줄 돈이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이렇게 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분야별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로 많이 느는 쪽이 어디인가 이거를 이렇게 주목해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을 볼 때도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향 5년 동안 분야별 투자 계획 주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회계 규모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아직 1조가 안 되는, 인구는 지금 50만이 넘고 계속 늘고 있는데요. 금년 예상 기준으로 하면은 약 9,300억대 규모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여기가 대덕구인가요? 유성구는 혹시 유성구의 재정 규모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예, 유성구 예산서도 꼭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은 매우 빈약합니다. 예, 보통 이 지방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존 재원이 굉장히 많죠. 지방 교부세가 910억이고요. 도에서 받는 조정 교부금이 800억대, 국고 보조금은 2,200억대, 또 도에서 받는 보조금이 800억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도하고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살림살이가 안 되는 그런 재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고요. 이 지방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어느 정도 어렵냐? 지난번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게 92.2%입니다. 우리 지자체. 기초가 226개죠. 시군구가. 그 다음 시도, 광역이 17개에서 243개죠.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근데 243개 지자체의 92.2%가 재정 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243개 중에 224개가 50%가 안 되고 있고요. 또 243개 중에 65%, 즉 158곳이 30%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요즘은 재정 자주도라는 지표를 더 많이 쓰죠. 재정 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서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교부세하고 도에서 받는 조정 교부금은 재량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까지 합쳐서 보는 게 재정 자주도입니다. 아무튼 재정 자립도로 보나 재정 자주도로 보나 너무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심하니까 뭔가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를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빨간 글씨라 잘 안 보이죠. 수직적인 재정 조정. 수직적이라는 것은 위아래 간에입니다. 중앙과 시도 간에, 또 시도와 시군구 간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갖고 있는 재정 조정 장치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평적인, 즉 지그들끼리 조정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아까 구청이랑 서울시청이 재산세를 반띵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도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빠졌는데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에서 돈을 내 가지고 다른 시도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수평적인 균형 장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기금 이따 이름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위아래 간에 주고받는 또 이러네. 위아래 간에 주고받는, 화면 좀 키워주실래요?
위아래 간에 국가와 지방 간에 그다음 광역과 기초 간에 주고받는 수직적인 이 조정 장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 교부세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기초로 주는 거는 교부금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런 장치가 있고요. 이 재정 분권 이야기인데 요 얘기로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네요. 결국 이제 지방 재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도 행정 사무 권한뿐만이 아니라 돈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 지방 소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일단 세입 구조를 지금 8대2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이거를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이 세 가지 세목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로드맵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 하나도 0.1%도 안 올렸습니다. 지방소비세만 2019년에 올해 4%, 원래 11%에서 15%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 더 올려서 21%를 만들어주겠다. 4%는 확정이 됐습니다. 딱 그거 하나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2019년에 15%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법 통과 안 시켜줬습니다. 못했습니다. 정부도 별로 통과 안 되기 바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딸랑 지방 소비세 하나.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초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7대3도 못 맞춰요. 지금 8대2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랬냐? 4% 올려주고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국가 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아까 있었죠. 거기에서 저 지방으로 주던 돈, 저 5조를 저 이제 안 줘. 니네 지방 소비세 늘려줬잖아. 그러니까 못 줘. 이건 너희끼리 해. 해가지고 5조 700억을 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순증 효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됐을 거예요. 자, 4% 인상했어요. 그래서 3.3조가 지방으로 더 간다. 요렇게 얘기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올해 15% 늘려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이 요렇게 확충될 거다라고. 그래서 순증 규모가 약 8.4조 정도 늘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거창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2단계에는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단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집권 후반부, 정권 후반부에 들어가서 기재부 놈들이 이거를 추진할 리가 만무하죠. 실제로 2단계 논의를 위한 회의가 지난주까지 해서 2번 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뭐 살살 얘기합시다. 뭐 급한 것도 없는데 거의 회의에 와서 보인 태도부터가 거의 아주 할 생각 전혀 없다. 재정 분권 할 생각 전혀 없다 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대3 정도로 가려면, 지방소득세 지금 10%인데 20% 올려야 됩니다. 아까 지방소비세 약속대로 뭐 4%, 6%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7대3 택도 없고요. 지방소비세,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 14조 4천억 정도. 그 다음, 현재 내국세 19.24%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요거 최소한 2% 정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 4대 기초사회보장이 있잖아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이걸 4대 기초복지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나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즉 내셔널 미니멈,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려야 될 최저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4가지 보장, 예, 이걸 4대 기초복지라고 그러죠. 이건 내셔널 미니멈, 그래서 어디나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아동수당 뭐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정부에서 70% 줄 테니까 30%는 니들 시금고에서 돈 빼서 줘라. 이렇게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4대 기초 복지만큼은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예, 지방교부세 2% 늘리고 지방소득세도 20%로 올려야 딱 7대3을 겨우 맞춥니다. 예, 근데 이거는 2단계 때 할게. 이래 놓고, 지금은 뭐 2단계 논의 천천히 하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꽉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방 소비세만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지방 소비세만 건드려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재 우리 지방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간의 격차. 이게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방의 경쟁력, 지방 소멸까지 얘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지방 간의 격차인데 이 지방 소득세, 교부세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을 해줬어야 이 재정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방 소비세만 딸랑 건드려 놓으니까. 근데 소비 활동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지방 소비세만 인상해줘도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방은 그리고 아까 지방 교부세,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의 14%예요. 근데 지방은 지방 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경기도도 시흥도 보셨죠. 근데 이 지방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예요. 자, 내국세에서 교부세의 15%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부가세의 15%가 지방으로 빠져나가 버린 상태에서의 내국세는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의 의존율이 높은 지방 입장에서는 교부세 줄어버리고, 그 다음 균특 사업이 주로 시골에 돈 많이 주는 특별회계거든요. 균특에서 5조 700억을 이제 못 주겠어.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저 지방 소비세는 수도권에서만 거쳐. 이러면 지방은 이중으로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올해 17개 시도가 죽으라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좀 조정하자 해가지고 아까 수평적 조정 기능 잔치,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좀 많이 돈을 내 가지고 지방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방끼리 싸우는 거는 피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정분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도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 소득세나 지방 교부세는 냅둬버리고 지방 소비세만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지방 간의 격차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대통령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지방 재정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진 상태다. 그렇게 재정분권은 결론이 났습니다.